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초대 손님은 김동열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볍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창업정책 세미나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열입니다. 오늘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코너에 나와서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드린다면 저는 이제 가장 익숙한 호칭은 실장님. 네, 현대경-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제 사수셨습니다. 정책연구실장님이셨어요. 제가 거시경제연구실에 있다가 또 정책연구실에 있다가 했었는데 제 보고서를 쓰면 빨간 펜으로 막 빨간 펜을 긋고 네. 봐주셨던 사수셨고 점심 때 점심 먹고 이렇게 창경궁을 자주 걸었던 예, 그 실장님으로 네. 기억을 많이 하고 또 워낙 뭐 KDI 출신이시고 또 중소기업연구원에서도 계셨고 또 지금도 한양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이 창업 분야에 그러니까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 이들의 창업과 이 한국 경제 실정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계시는 전문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뭐 저는 이제 과찬의 말씀이고 우리 김광석 교수는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2012년에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이 보고서를 썼는데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었고 요즘도 자영업이 어렵지만 그 당시 2012년에도 어려웠는데 그 보고서가 이제 굉장히 히트한 보고서였고 내용이 잘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연구원들과 달리 이렇게 정리를 잘하고 키워드를 잘 뽑아내는 이제 그런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거의 어떤 저기 후배들보다도 지금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또 트렌드 보고서도 매년 낸다는 게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이 해마다 이 국내외 트렌드 보고서를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할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너무나 과찬이시고요. 제가 너무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좀 그런 마음입니다. 자, 2024년 지금 10월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냥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는 관점에서 특히 한국 경제 그냥 총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교수님이 보셨을 때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국 경제가 우리 김광석 대표는 항복점 내년 이후의 경제 또 2014년 여름 이후의 경제를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굉장히 잘 표현한 그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 정책이 잘 듣지 않는다. 경제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 네.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교육 문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저출산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한국 경제의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큰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할 정도로 경제의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하나인 분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발언했고 보고서도 냈고 최근에 그게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한국 경제가 어떤 선진국 문턱에 있지만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려면 해결해야 될 그런 구조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숙제이면서도 좀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그렇게 지적하신 거에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시고요. 자, 그러면 좀 너무 명확하게 말씀 주셔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구조적 문제에 있다라는 그 표현에 공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교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 구조적 문제 뭐가 어떤 구조적 문제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이제 경기적 문제가 있고요. 일시적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일시적 문제나 경기적 문제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계절적 문제도 그 계절이 지나가면 끝나요.
그죠? 근데 구조적 문제는 구조적인 어떤 숙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보시는 그 구조적 문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크게 지적되는 문제가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가 네네. 하나가 있고 네. 이제 저출산 문제가 부동산과 저출산. 네. 이게 또 연결되어 있죠. 네. 연결돼 있죠. 예를 들면 왜 저출산이 이루어지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부족과 예. 좋은 일자리 부족, 예. 뭐 또 나쁜 일자리들은 또 많이 남아 있지만 이제 거긴 가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예. 또 집값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한참 일하고 한참 경제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출산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악순환이죠. 예, 그것도 그게 또 부동산 문제하고 또 연결돼 있는 거죠. 부동산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냐면 어떻게 심각하냐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산을 운용할 때 지역에서 운영하면 지역의 집이라든지 뭐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서울에 괜찮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과거에 이제 경험치로 봤을 때 그게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국에서 서울의 수도권의 좋은 지역에 그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고 그러면 이제 그 상황까지 오게 된 또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지역 부동산보다는 수도권, 서울 부동산, 특히 이제 강남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의 집값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문제를 굉장히 풀기 어려운 또 이것들이 또 교육 문제하고도 서울의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뭐 좋은 학교에 이제 사람들이 쏠리다 보니까 또 집값이 또 해결이 안 되고 이게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가 같이 한국 경제의 앞으로의 어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장애 요인으로 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구조하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이상 뭐 이런 늪에서 좀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네. 좀 진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굉장히 오래전 기억이에요. 제가 갑자기 지금 말씀하시니까 떠올랐어요. 오래전 기억에 저한테 한번 쓰셨던 칼럼을 보내주신 기억이 있어요. 카톡으로. 네. 그 칼럼의 제목이었나? 네. 내용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죄다 부동산에만 집중한다. 그럼 온 돈이 부동산에만 간다. 근데 이게 그 부동산으로만 돈이 쏠리면 그 부가가치가 없는 그 부동산 가격 상승에만 돈이 계속 집중되는 그런 구조면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떡하나 하는 네. 뭐 그런 내용의 네, 칼럼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까? 기억이 나는데 예. 제가 썼던 그 칼럼의 요지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네. 사람들이 열심히 이 아이디어를 내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동산 투자를 해놓으면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사회 어떤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내 급여 상승, 생산성 증가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부동산 가격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 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 개발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혁신성, 어떤 도전성, 어떤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훼손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그게 대가가 돌아오는지 이런 거를 따져보고 그런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데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을 개발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면 그게 보답이 오는 것보다 그냥 좋은 지역에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놓으면 그 수익률이 훨씬 높다. 이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작동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걱정을 했고 아마 그 칼럼을 우리 김광석 교수한테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마 꽤 오래전 네. 칼럼이었던 기억인데,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노동소득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소위 이제 불로소득을 만을 이제 좇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잘못 또 교육받고 있는, 그게 악순환되고 있는 그게 그런 모습이지 이제 않나요?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세대가 이제 후배 세대한테 물려줘야 될 좋은 교훈이 예를 들면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이 계속 도전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이런 그런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현대 자동차를 만들었고 현대 중공업, 조선 이런 이제 좋은 제조업과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일으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뭐 삼성전자, LG 이런 기업들의 창업주들도 이제 기업가 정신을 발휘를 해서 반도체 강국도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배 세대들한테 물려둬야 될 좋은 교훈인데 과연 이제 저희 세대가 그런 것보다는 좋은 곳에 부동산을 사놓으면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린다. 이제 이런 교훈을 물려주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취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 나눈 이 대담이 사실은 전혀 질문지 없던 네. 대담입니다. 네. 근데 사실 교수님께서 이 물고기 던져주기라는 네. 책을 내주셨고 네. 이런 책을 내주셨으니까 제가 억지로 오늘 오시라고 이 책 제가 소개해야 된다고 모셨어요. 네. 근데 모셨더니 여러분 10분만 촬영하고 가자고 하셨는데 벌써 10분 지났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벌써 10분 지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아직 책 얘기도 안 했지만 지금 현재 경제를 논했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창업인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노동소득인 거예요. 사업소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도 우리 뭐 경제학과 나오셨지만 경제학에서 논하는 소득은 네 가지입니다. 노동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이전소득 이 네 가지 소득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영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게 소위 말하는 노동소득, 사업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취업해서 버는 게 노동소득이고 사업해서 버는 소득이 사업소득인데, 그러니까 이 둘 다 이 소위 GDP를 끌어올리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주로 교수님께서 고민하시는 중소기업, 창업, 자영업, 소상공인 그죠? 그런 분야인데 이 책이 또 의미시장하게 저는 이제 뭐 교수님이 책을 내셨으니까 창업 벤처 성공론 뭐 이런 책일 줄 알았더니 제목이 물고기 던져주기예요. 자, 물고기 던져주기라는 이 책 제목의 의미를 제가 여쭈려고 하는데, 물론 뭐 여기 부제가 창업 벤처 40년 토바보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제목을 선정하신 배경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창업 벤처 정책의 40년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이 책 뭐 아주 짧은 책이긴 하지만 1982년부터 2022년까지 40년 동안 전두환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창업 벤처 정책의 이제 특징, 뭐 문제점 이런 것들 쭉 정리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게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규제와 인허가를 통해서 잡은 물고기를 던져주는 식으로 이제 정책을 설계했던 것들이 이제 많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 활력 있는 다수, 이제 영어로 바이탈 머조리티라고 하는데
창업 벤처 정책의 목표라는 게 바이탈 모조리티, 활력 있는 다수를 만들어내는 건데 활력 있는 다수를 만들어내려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규제하고 인허가 하는 방식으로 잡은 물고기를 던져주는 방식으로는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법을 또는 물고기를 잡는 역량을 키워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저성장 시대를 또 직면해 있잖아요. 혁신주도형 경제로 나아가야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더군다나 이제 그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목을 물고기 던져주기라고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이제 창업 정책들, 창업 벤처 정책들, 중소벤처 기업부의 어떤 창업 정책이 물고기 던져주기에 비유될 수 있겠고 총 정리를 한다면 우리나라 역사가 그리고 물고기 던져주기라는 것은 결국은 정부의 개입이었다. 그리고 물고기 던져주기식의 정부의 개입하는 그런 방식의 정책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보조적인 수준의 정책이어야 되고 조금 더 창의성을 좀 마련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뭐 그런 말씀인가요?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뭐 그런 말씀이실까요? 물론 이제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부라는 게 뭐 빠질 수는 없지만 정부가 앞서고 시장이 뒤서고 이러는 게 과거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 그게 시장이 앞서고 정부가 뒤에서 받쳐주는 이제 소위 말하면 정부 주도적인 경제 발전 정책이 오래 지속돼 왔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이 앞서고 정부가 뒷받침해주는 정부는 이제 소위 말하면 멘토 역할을 해주고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이제 그런 정책의 설계가 어떤 그 앞으로 저성장 시대 그리고 혁신 주도형 경제의 정책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이 물고기 던져주기라는 책을 좀 정말 면밀히 좀 읽어봐서 과거에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들, 창업 정책들이 어떠했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스타트업이나 창업이 먼 게 아니고 삼성, 현대, LG도 1945년 해방 그 전후에는 다 스타트업이었던 거죠. 맞아요. 막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분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어려운 그 역경을 헤쳐내고 부도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서 오늘날에 이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2000년에 벤처 붐이 막 일었고 뭐 벤처 버블, 벤처 게이트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런 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넘어서고 오늘날의 네이버, 오늘날의 뭐 넥슨, 오늘날의 카카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제2, 제3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제2, 제3의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나오려면 결국은 스타트업, 창업 이런 쪽에 젊은이들이 좀 더 눈길을 돌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눈길을 돌리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막 급등해. 그러면 이제 그런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내는 사람들한테 또 그걸 통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은 이제 인센티브와 그런 보상이 가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그런 정책 패러다임이 좀 정착이 되면 좋겠다 그런 취지죠.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